권력자가 된 거죠. 지배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을 보필했던 그 왕자를 어린 시절부터 보필했던 군인이나 어떤 통역관 출신 역관 아니면 그 신하들 환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떵떵거리는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 권문세족들이요. 원나라한테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대농장을 소유하고 백성들의 소질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그 안 갚으면 막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나쁜 짓은 엄청 하지요. 그쵸? 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역시 지배자들이 다 요모의 요꼴이네요. 자, 그래서 원나라 간섭을 받다가 자, 이제 막판에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공민왕.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왕이죠. 공민왕. 고려 말에. 자, 공민왕은요. 자, 이 원나라한테 빨리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공민왕이 드디어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근데 기회를 보는데 지금 이제 원나라도요. 이제 망해갈 때가 온 거예요. 자, 원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할 텐데요. 지금 원나라 이제 명나라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원나라가 힘이 약해진 상황. 때는 왔다 이거죠. 자, 이때 이제 원나라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자주성을 기르자. 그래서 공민왕은 이런 정책을 펴입니다. 반원자주 정책, 원나라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자, 아까 최고의 기구라고 하는 정동행성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의 그 관제를 복구해요. 뭐 이성 6부였는데 1부 4, 3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거 복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몽골 스타일, 금지 몽골 스타일. 자, 그리고 몽골 애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자, 머리를 완전 까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머리 묶죠. 그 변발이라고 하는 게 몽골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 거 금지! 네, 몽골 스타일 안 돼요. 몽골 말 해도 안 돼요. 네, 그런 거 금지. 그 다음에, 우리 빼앗겼던 우리 땅을 되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색칠된 지역. 이 색칠된 지역이 공민왕이 이제 다시 되찾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쌍성 총관부 여기를 다시 되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쓸어버려야 되냐면 지금 권문세족. 네, 지금 원한테 불붙어가지고 권력이 많은 대표적으로 기황후 집안 사람들. 자, 그래서 친원파 대표적인 기철을 제거합니다. 숙청해요. 네, 숙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자, 우리 개혁을 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또 풀어줘요. 옛날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랑 비슷한데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된 사람 노비 풀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 네, 신돈이란 사람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또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들의 개혁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공민왕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민왕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네, 실패를 하는데, 자, 그래서 왜냐면 권문세족이 아직은 파워가 센단 말이죠. 그래서 권문세족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래서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사대부하고 이제 공민왕이 손잡고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신진사대부가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요, 고려가. 자, 위아래에서 이제 또 홍건적, 왜구 이런 애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사회도 약간 혼란했고, 이러면서 결국 공민왕이 시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민왕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지만 공민왕,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지배층. 자, 마지막 지배층은요. 지금 권문세족이 파워가 셌죠. 권문세족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을 가진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권문세족은 원나라 간섭기 때 원나라랑 친하게 붙어서 완전 대농장을 굉장히 부유하게 권력을 가지면서 음서제도로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세력이었다면 신진사대부는요. 자, 우리 지방의 관리의 자제들이 많았어요. 지방 관리 자제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딱 임금님 옆으로 온 거죠. 자, 이제 새롭게 진출한 관리들이에요. 신진사대부. 자, 이들은요, 또, 우리 그 공자님 말씀, 유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고려 말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나라하고 친했다면 얘네들은 명나라, 옛날 이제 중국이랑 친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개혁적인. 자, 권문세족이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신진사대부들은 대단히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민왕이 개혁을 할 때 이제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을 하는데 아직은 힘이 약해요. 하지만 자, 결국에는 고려를 망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게 신진사대부고 고려가 망하고 새로 생기는 조선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애들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흥무인 세력은요. 새로운 군인들이에요. 새로운 군인. 옛날 그 군인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군인은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고려가 망해갈 때 자꾸 쳐들어와요.
자, 여기서는 자, 원나라에서는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쳐들어오고요. 홍건적이 사람이 아니고요. 붉은 수건을 둘러싼 붉은 띠를 두르고 온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떼거지들입니다. 홍건적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들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홍건적의 무리들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왜구가 자꾸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자, 이때 우리 군인들이 활약을 합니다. 군인들이 활약을 해서 홍건적도 무찌르고 왜구도 무찌르고,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성계, 최영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계, 최영장군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지금 홍건적도 무찌르고 막 왜구도 무찌르고 하니까 막 인기가 엄청 많아지죠. 막 우리 장군님들 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그래서 새롭게 인기가 많아지는 우리 장군님들과 그리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은 신진사대부, 결국 이들이 손을 잡아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영, 이성계 그리고 뭐 최무선, 박위 이런 장군님들이 새로운 신흥무인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고려가 어떻게 망하느냐 이거죠. 고려가 망하는 건요. 자, 우리 이제 원나라가 망했어요. 자, 스토리를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이 원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드디어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어요. 명나라. 중국이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나라는요, 우리한테 또 어이없는 요구를 해요. 아까 공민왕이 기껏 되찾은 이 땅 있죠. 이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원나라가 먹고 있었던 거니까 내놔라 이러는데 우리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최영 장군이 그 당시 고려 왕한테 자, 건의를 합니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명나라가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수 칩시다.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합시다. 요동을 정벌합시다. 하고 최영 장군이 임금님한테 건의를 해요. 임금님을 설득했어요. 자, 그래서 이성계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성계 요동을 치고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이성계 장군은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아, 지금 이거 전쟁할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왕이 하라고 하니까 나가야지. 명령을 따라야죠. 자, 가다가 결국에는 자, 이 압록강 근처에서 돌아와요. 그 당시에 또 장마철이고 뭐 비는 많이 오고 전염병은 돌고 또 상황은 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계 장군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돌아옵니다. 임금님의 말을 거역했죠. 그쵸? 이거 뭐 오면 뭐 죽은 목숨이죠.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을 역전해서 돌아온 후 결국에는 자기가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왕이 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성계가 결국 새로운 나라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 이성계가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계는 요걸 위화도 회군이요. 위화도 지역에서 군대를 터냈다. 회군 돌아왔다. 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물론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우리 신진 사대부들이 도와줘요. 그 1등 공신이 정도전이죠. 우리 드라마에 참 많이 나왔는데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이 우리 이성계를 도와서 근데 이제 정도전과 또 둘도 없는 또 아주 친한 바로 정몽주가 이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 정몽주 또 신진 사대부입니다. 근데 우리 사대부들도요 또 파가 둘로 나뉘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 고려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를 부셔버리고 왕을 없애는 거는 그건 의리가 없는 행동이다. 그건 아니다. 고려가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왕까지 없애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반대하는 게 바로 정몽주 쪽. 온건파 사대부라고요. 근데 이제 정도전은 자 고려는 희망이 없다. 자 새롭게 모든 나라를 이제 바꾸자. 새롭게 시작하자. 이걸 혁명파. 뭔가 이제 또 급한 거죠.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은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성계 장군은 정몽주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동참해달라. 근데 정몽주는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이성계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정몽주를 설득하라고 아들이 갔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 바로 하여가라는 이방원이 아들 이방원 하여가를 읊죠. 네, 그래서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이제 뭐 고려만 어떠고 조선이면 어떠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시조죠. 멋있게 그것도 시로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러면서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없으랴라는 바로 단심가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고 죽어도 내가 그 일편단심이다 이거죠. 고려에 대해서. 자 그러면 편이 아니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네 정몽주를 제거하죠.
네, 이렇게 정치라는 건 무섭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고려는 5단계 고려였습니다. 처음에 호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벌 귀족, 이자겸에난 묘청의 서경천도, 세 번째는 군인들의 시대이자 무신정변, 그 농민 천민들이 봉기해요. 그때 결국 몽골이 쳐들어왔죠. 네 번째, 자 우리 원나라 간섭, 그래서 원한테 빌붙어야 권문세족의 시대. 자 마지막 고려가 망해갈 때는 이건 아니다. 개혁이 필요해. 바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 새로운 군인들이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의 역사고요. 자 우리 고려의 신분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귀족. 자, 여기 우리 그동안은 삼국시는 3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귀족, 제일, 그죠? 돈 있고 빼기는. 그 다음에 중류층. 중류층은요, 중간층이에요. 중간층. 그래서 평민보단 높고 우리 귀족보다 낮은 중간, 그러니까 하급 지배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민. 양민은 우리 농민들이요. 우리 평민들이고요. 농민들을 그 당시에는 백정이라고 불러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고려시대 백정은 우리 평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민. 그 다음에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천민은 노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해서 우리 고려의 신분은 4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특히 지배층, 우리 귀족층에 해당한 지배층 이렇게 5번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옛날에 고구려 시대 진대법 기억나시죠? 추수를 이제 곡식이 없을 때 관아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할 때 갚아라. 그게 진대법이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그걸 의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물가가 또 너무 비싸면 서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가 조절한 상평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금. 자,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재위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들은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착한 그런 기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여자들은 어땠냐? 여러분 고려시대 여자들은요 괜찮았습니다. 굿. 자, 우리가 여자들은 늘 차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 여자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럼 왜 여자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조선시대부터 여자들이 대단히 차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좀 그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여성들은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과 그냥 우리가 직업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 남성이랑 거의 평등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재산도에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그리고 일부일처제. 자, 남자랑 여자, 남편이 막 부인 여러 명 두면 안 됩니다. 고려시대에. 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적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하고, 여자가 호주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없다, 이 집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딸이 부모님 제사도 지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전혀 그런 차별이 없었다는 거. 딸이 부모님 제사 가능하고요. 자, 아들이 없어도, 조선시대는요, 아들 없으면 굳이 양자까지 드려요. 아들 없으면 뭐 대가 끊어진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까 좋은 집안의 금수저, 음서제나 공음저는 우리 손자 하나 사위한테도 물려줍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고려시대 여자는 괜찮았다. 굿. 좋은 얘기는 다 고려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시대 여성들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입니다.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불교. 그래서 우리가 태조 왕건의 후녀 10조에도 불교를 장려해라. 연등의 팔관을 성대하게 하라.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광종은 과거 시험을 처음 만들었을 때 승과라는 시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 불교 국가고요. 자,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2 스님이 계세요. 바로 너무 유명한 스님이신데, 자, 우리 고려시대에는 대각 국사 의천 스님과 보조 국사 진울 스님이세요. 의천 스님, 진울 스님. 자, 국사라는 건 나라의 큰 스승이 되는 스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큰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의천 스님은요, 바로 2단계 시절에 살았던 스님이세요. 이분은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 왕자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왕자 출신인데도 불교에 귀의하신 거죠. 네, 그 정도로 집안도 좋았고. 자, 그래서 고려 전기 문벌 귀족 시기에, 네, 그리고 우리 불교는요, 우리가 파간 아니죠.
어떤 공부만을 강조하는 교종, 그 다음에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 자, 그래서 의천 스님께서 교종과 선종이 하나 돼야 된다. 우리 불교가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불교 통합운동을 벌이세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울 스님은요, 우리 3단계는 바로 무신정권 시기의 스님이세요. 그래서 자,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역시 통합은 통합인데 여기는 교종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선종 중심으로 통합하자라는 그런 통합운동을 벌이셨던 이제 큰 스님이셨고요. 그래서 우리 의찬과 진울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인데, 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고려가 망해갈 때는요, 이 불교가 대단히 부패를 해요. 특히 우리 권문세적 친원파 세력들, 걔네들이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굉장히 불교가 많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많이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해요, 막판에는. 그래서 우리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불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교, 성리학이 중요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막판에는 대단히 많이 부패도 한다는 거, 불교가요. 자, 그리고 또 유교가 빠질 수 없습니다. 종교는 불교지만 유교로서 우리 항상 뭘 한다? 유교는 우리 정치의 기반, 공부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시절에도요, 요즘에도 우리가 참 학원 같은 거 많이 다니죠. 사교육 많은데 자, 사학이 발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따로 사교육 받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 더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충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관직에 있었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서 자,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데 여기서 그냥 막 과거 시험 합격하니까 여기가 인기 폭발인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사학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자, 우리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가 돼요.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 원나라에 갔다가 이제 성리학을 갖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퍼지게 되고 우리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교 정신에 맞는 우리 역사책들이 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역사책, 우리 김부식, 아까 우리 문벌귀족을 대표했던 묘청의 서경천돈을 진압했던 사람이죠. 김부식이 역사책을 쓰는데 그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삼국사기.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현존하는, 존재하고 있는 역사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거고요. 유교적인 마인드로 김부식이 왕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역사책을 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선 고려 후기에는 몽골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시기를 맞죠. 40년 동안.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막 그 전쟁하느라 힘들겠어요. 그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불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주성을 높이는 그러한 마인드로 역사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삼국산이 아니고 삼국유사. 자, 삼국유사에는요,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 자존심을 높여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각훈의 해동고승정, 뭐 이규보의 동명왕, 주몽 얘기입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런 역사책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삼국사기는 김부식, 일현 스님 삼국유사. 자, 이게 헷갈리잖아요. 전 이렇게 외웠어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일현 스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다 일현 스님은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삼국유사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니까 김부식은 삼국사기. 자, 이건 스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으로. 근데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유학을 공부한 유학자고 문벌 귀족이에요. 유교적인 마인드로 역사책을 썼죠. 네,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라는 거, 이런 거 아직도 고려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따랐고, 그 다음에 우리 도교, 자, 도교 사상, 그러니까 자연을 중시하는 그런 도교 사상도 어느 정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불교 시대 예술이라고 하면 역시 불교, 고려 시대도 불교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자, 굉장히 다양한 불상들. 근데 불상들이 보면요, 보세요. 이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얼굴이 정말 크죠. 얼굴이 몸에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통이. 네, 그 다음에 자, 파주 용밀이 이불 입상,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쁘진 않아요. 멋있진 않아요. 그냥 막 엄청 크고 그냥 거대하게 만드는 개성,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상은 초기에 특히 고려 초기에는 이렇게 대형으로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난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크다 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용으로 약간 크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탑.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는 3층짜리 탑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굉장히 다층, 다각 이렇게 여러 층의 다각형 모양의 이제 탑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려 전기에는 월정사 8강 9층 석탑 이렇게 이제 8강 9층짜리 자 이건 평창 강원도 평창 가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요거 경천사 10층 석탑 이거 이제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데 경천사 10층 석탑 이거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원나라 간섭비를 받은 이후에 자 이제 그 원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탑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종 참선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승탑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불교 문화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귀족들 화려하잖아요. 자, 귀족들의 문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고려의 자랑 고려 자기. 고려의 자기는 바로 또 삼감청자가 있죠. 네, 푸른색 도자기 에메랄드빛. 네, 너무 예쁜데요. 그걸 우리가 고려 청자. 대표적으로 그걸 상감청자라고 해요. 상감 기법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래서 고려 시대 고려하면 대표하는 게 상감청자, 고려청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고려 시대의 문화재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축. 건축은 뭐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 이랬고 여러 가지 건축. 사실 이런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찍어드리는 이렇게 색칠된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워낙 지금 양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인쇄술 요거는 정말 중요하죠. 자, 고려는요 인쇄강국입니다. 우리가 인쇄강국 코리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옛날에는 독일인 줄 알았어요. 인쇄술이.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보다도 더 먼저였습니다. 세계 최초죠. 그래서 인쇄술이 가장 빠른 나라고요. 인쇄 강국입니다. 특히 우리 목판 인쇄술, 목판 인쇄 나무에다 새긴 거 우리 팔만대장경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팔만대장경. 그래서 우리가 몽골 침입 때 우리가 부처님한테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이고요. 자,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 활자. 자, 금속 활자도 우리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고요. 근데 지금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까 독일 거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도 근데 우리나라 거야.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자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프랑스 그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청주 흥덕소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이제 프랑스까지 건너가가지고 현존하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고려 말에 지금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왜구가 쳐들어올 때 우리 최무선이요 화포를 만들죠. 그래서 왜구를 물리칠 때 화포를 터트려가지고 굉장히 또 큰 공이 있고요. 이 화포.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옛날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여름에 뭐 입었냐면 모시 삼배를 입어요. 더우니까. 자 겨울에는요. 고려시대에 뭘 입었냐면 역시 모시 삼배를 입어요. 그 더울 때 입는 거잖아요. 입을 게 없어서 입은 거예요. 겨울에도 모시 삼배를 입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갔다가 드디어 그 목화씨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목화씨를 재배에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배에 성공해가지고 결국 우리 따뜻한 이런 면 옷을 입을 수 있고 면 이불을 덮을 수 있는 자 그 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정말 획기적인 거죠. 우리 문익점이 목화 재배 성공해서 공민왕 때 우리 의생활이 달라진다는 아주 큰 공을 세워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최무선, 문익점 이런 분들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죠? 네, 그래도 말하는 제가 더 힘들걸요? 네, 여러분 듣기만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만큼 고려가 그 타이트한 역사, 지금 400년, 5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1시간에 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해당한 인물을 자, 고려가 건국됐습니다. 후뇨 10조 북진정책. 자, 누구겠어요? 문제는 쉽습니다. 자, 태조왕건 3번. 자, 다음 중 고려 광종이 실시한 광종 왕권을 강화했던 초반에 노비양건법 과거제 기억하라고 했죠? 과거제가 있네요. 2번.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에 부처님 이기게 해주소서 하면서 8만 대장경 정답 1번이죠. 그쵸? 자, 태조 왕건의 정책을 추진한 목적. 왕이 오른 뒤에 혼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많은 부인을 맞아야 했고요. 부인들의 출신은 전국이 고루고루. 자, 왜냐하면 지방의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지방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자, 5번 몽골과의 항쟁으로 고려인의 자주성을 보여준 군대는 자, 고려인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끝까지 몽골과 싸우자. 비굴하게 화해하고 가지 말자. 삼별초의 항쟁이었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한 시대는 8만 대장경 만들고 삼별초의 대몽항쟁, 공민왕의 반원정책, 처인성 시대라고 했어요. 자, 그럼 8만 대장경 요거 하나만 봐도 고려시대 만들었는데 공민왕, 고려 말의 공민왕, 그죠? 멋있었던 왕, 몽골이랑 싸울 때 그 고려, 처인성 전투, 이것도 몽골이랑 싸운 거 고려죠. 정답 4번. 자, 7번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고려시대 왕은 정방을 폐지합니다. 자, 뭐 이거 내용을 다 4개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만이라도 건지면 돼요. 몽골 스타일 금지. 아, 몽골 스타일 안 된다고 했던 거 공민왕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사기구였던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하고 최고의 기구 정동행성 없애고요. 친원파 바로 기황후 집안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다음을 배경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고려 무신들은 토지 분배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무신들 차별하니까 무신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뭐 일으키겠어요? 무신 정변을 일으키겠죠. 군대 최고 지휘관마저도 문신들이 차지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정답 2번.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고려의 국왕은 과거제도 노비 안건법. 억울한 노비를 풀어준다. 광종이죠. 정답 2번.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기록을 세웠지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복습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